안녕하세요. 윤희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2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빠는 꼰대가 아니군. 나는 참으로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중3 때 부산으로 전학을 왔고 고3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성인으로서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특히 술은 아버지한테 배우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술 한잔 같이 할 기회도 없이 아버지는 훌쩍 가버리셨다. 그러한 한을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이 21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벼르고 벼르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술자리를 갖기 전에 스스로 많은 생각을 했다. 난생 처음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아 무슨 얘기를 하며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다 원칙을 세웠다. 첫째,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아들이 말을 하게 하자. 그러자면 아들이 관심을 끌만한 주제를 찾아 질문을 하자. 둘째, 절대로 충고나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말자. 그 대신에 맞장구를 쳐주고 긍정할 것을 찾아 공감해주자. 셋째, 술을 즐기기보다는 대화를 즐기자. 아들과의 술자리는 예상보다 화기애애했다. 대화 말미에 아빠가 자식들에게 고수하는 철칙이 있다고 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로 충고하지 않기라고 말해주었다. 아들이 묻는다. 그런 철칙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말했다. 아빠 이전의 삶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가 급속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예측의 토대가 되어 나이 먹은 사람의 지식이 가치가 있고 또 노인들의 삶의 지혜가 젊은이들의 등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의 속도와 변화는 과거의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단하기에 너무나 빠르고 폭이 크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 현재나 미래의 세상에 대해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문명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기와 정보에 대해 문외한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 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나는 너희들이 나와 의논해 오는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훌륭한 질문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아들 한마디 감탄사를 외친다. 우와, 우리 아빠 꼰대가 아니네. 21살인 우리 아들은 1인 사업가로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 컴퓨터 오락과 관련되어 자신만의 자질을 발휘하고 있다. 큰딸의 시아버지께 내가 자기를 1인 사업가로 소개했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았다고 말한다. 아빠는 꼰대가 아니다. 이 말이 아빠를 존경한다는 말보다 더 기분이 좋게 들렸다. 두 번째 이야기. 찬물 샤워가 주는 교훈. 나는 10년 넘게 한겨울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는 걸 습관처럼 해오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느냐며 놀라워한다. 그러나 비결을 알고 나면 어렵지 않다. 다만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와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하면 가능한 일이다. 나는 과거 학원 영어 강사였다. 어느 날 영어 독해 지문 중에 탈모 예방법에 관한 글이 있었다. 유지는 머리에 열이 많으면 모근을 감싼 머리 근육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머리털이 빠지기 쉽다고 했다. 그러니 머리를 차갑게 해주면 모근을 잡아주는 수축력이 강해져서 탈모를 막아준다는 내용이었다.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나는 그즘 소위 M자형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아침 일어나면 제법 많은 머리털이 빠져나왔다. 탈모를 막으려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별 효과가 없던 차에 돈도 들지 않는 방법이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곧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도 머리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는 찬물 샤워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나는 추위가 심한 한겨울에도 어떻게 찬물 샤워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나도 평범한 사람인지라 겨울에 찬물 샤워는 힘들다. 그런데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찬물 샤워를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몸을 충분히 데워준다는 것이다. 몸이 찬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찬물 샤워를 오랫동안 하지는 않는다. 몸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찬물 샤워를 10년 넘도록 이어올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찬물 샤워는 내가 심리상담 강의나 코칭 강의 때 강조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할 때나 자녀를 야단을 쳐야 할 경우에 사전에 그 충고나 야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예의를 시켜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곤 한다. 그런 사전 조처가 없다면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기 쉬울 뿐이다. 즉, 이 얘기는 충고 혹은 야단을 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키는 한편 상대방이 가진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마음을 열게 하고서 비로소 내가 의도한 찬물을 상대에게 끼얹었을 때 상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찬물 샤워를 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니 적당한 시기에 멈추어야 한다. 그렇듯이 상대방에 대한 충고나 야단치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찬물 샤워 4단계. 1. 찬물 샤워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킨다. 2. 따뜻한 물로 몸을 데워준다. 3. 찬물을 끼얹는다. 4. 너무 오래 샤워를 하지 않는다. 5. 몸이 안 좋을 때는 찬물 샤워를 거른다. 나는 찬물 샤워가 탈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거르지 않고 기꺼이 온몸으로 찬물을 받아들인다. 상대가 납득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찬물 샤워는 폭력이다. 세 번째 이야기. 아들을 사부라 부르는 부모. 엄마의 고백. 965g, 1kg이 채 안 되게 태어난 아이. 엄마는 이 아이가 살 수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로부터 3개월간의 인큐베이터 생활을 끝내고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2.3kg이 되었다. 드디어 귀한 생명이 안착을 했다는 안도감과 아이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새록새록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가 소리에 대해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리고 갔다. 한쪽 귀에 이식 기상이 있단다. 설상가상으로 두 눈이 실명될 수도 있다고 했다.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없다. 어떻게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럴 수는 없다. 하느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의 눈과 귀를 보호해주세요. 목 놓아 기도했다. 눈물은 일상이었다. 결국 하느님은 그 아이의 한쪽 눈은 가져가셨지만 다행히 다른 한쪽 눈은 남겨놓았다. 내가 장애아의 엄마가 되다니, 내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남들은 두 귀와 두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는 한쪽 귀와 한쪽 눈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니. 생각할수록 아이가 가엾고 불쌍했다. 또한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다. 아이의 장애를 남들이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아이의 얼굴이 밖이 아니라 항상 가슴 쪽으로 향하도록 안고 다녔다. 마치 남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하듯이. 아이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른 아이들과 정상적으로 경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더 강하게 훈육시켜야 했다. 몸이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이 엄마의 마음을 지배했다. 새벽에 아이를 깨워서 강제로 검도학원에 보냈다. 방과 후에는 피아노를 비롯한 온갖 학습지들이 아이를 기다렸다. 아이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무기력을 동반한 짜증이 일상사였다. 그에 비례하여 엄마의 집요함은 더욱 강해져만 갔다. 둘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치고 병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닌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러다가 코층을 만났다. 지치고 가련한 아이가 보였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자신의 욕심이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결심했다. 아이가 가진 단점으로 향하던 시선을 장점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엄마인 나의 속도가 아닌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고 아이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다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대한 아들의 고백을 들어보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내 잘못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몰아세우는 어머니가 정말 야속하고 밉다.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제발 날 좀 그만 닥달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뜨기가 싫다.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옥과도 같이 나의 초등학교 생활은 지나갔다. 중학생이 되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달라진 것 같다. 어머니 목소리가 다소 부드러워지고 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많아졌다. 빨리빨리라는 말이 사라졌다. 이제 살 것 같다. 어머니가 근무하던 학원 원장님한테 코칭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제발 어머니가 공부를 중단하지 말고 쭉 했으면 좋겠다. 아들은 지옥과도 같았던 초등학교를 보내고 다행히 중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지리산에 있는 가족용 전원주택으로 갔다. 거기서 마음훈련과 기공을 공부하는 선생님을 만나 약 1년간 공부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후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을 연습하여 동호인 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여 쌀 한 가마니를 부상으로 받기도 했다. 청력장애를 무릅쓰고 지독한 노력 끝에 중국어 시험 HSK 6급 자격증을 따며 대학을 졸업했다. 그렇지만 다시 현실적 고민이 대두됐다. 이런 장애를 갖고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다행히 삼촌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아, 나도 일을 하는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으로 삼촌과 숙모등과 갈등의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다. 그렇게 2년, 무의식 속에 있던 존재적 불안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시 심신 강화 훈련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기공 관련 학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지리산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다시 만난 것이다. 아,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때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거의 모두를 기공과 마음 공부에 쏟아부었다. 이제 꿈이 생겼다. 내가 장애로 태어난 것은 아마도 이 길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었나 보구나. 아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더 깊은 공부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돕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아들은 그동안 배운 공부를 현실에 적용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동네 소공원에서 기공체조를 무료로 전수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1, 2호 제자가 되어주었다. 1kg도 채 안 되는 965g의 몸무게를 태어난 아이가 이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자신의 삶을 시작한다니 부모는 감개가 무량하다. 자신들의 걱정거리요 조금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아들이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를 사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는가. 육체적 장애로 인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기만 해도 감사리라 생각했던 아들이 오히려 그 장애로 인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희망과 활력을 횃불 삼아 힘차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두 부모는 아들에게 합장으로 인사하며 외친다. 사부님, 고맙습니다.